자, 저 들어왔습니다. 정답이 꾸! 미스터 국 국성학과 강사입니다. 자, 오늘 너 뭐를 하고 들어왔니? 그러면 우리 방문각에 베스트셀러가 있죠. 회차별 기출문제집. 수험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회차별 기출문제집은 뒤쪽에 지면으로 해설이 있죠. 그거와 별도로 강사들이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영상의 이유는요, 뭔가 보다 효율적인, 그렇죠, 기출문제의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하시는 분은 뭐만 해주면 됩니까? 먼저 풀어와야 돼. 여기는 이론을 주저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확실히 풀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빠르게 풀 것이냐, 요령. 그리고 버리는 문제들이 꼭 있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버리는 문제더라도 그냥 확 버려볼 거야. 어떻게든 찍어볼 거야. 그렇죠. 어떻게든 찍어봅시다. 이런 거.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거 요령을 좀 알려줄 테니까 먼저 풀어서 오시기만 하면 돼. 근데 풀 때 주의해야 될 점. 자, 부동산학은 대부분 50분이 딱 활용되어 있잖아요. 부동산 학 50분, 그다음 민법 50분. 그런데 부동산학은 5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풀면 안 돼. 왜? 부동산학에서 마킹의 시간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문제를 풀 때 부동산학은 몇 분, 40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문제를 전부 풀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40분이다. 41분 안 돼. 40분이야. 40분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설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웬만하면 다 맞췄겠죠. 쉬운 주제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사가 이런 걸 추천해 본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경제적 개념부터 이렇게 확인하셨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는 물리적 개념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물리적 개념은 4가지밖에 없어요. 공치, 환자, 공간, 위치, 환경, 자연. 4가지밖에 없으니까 야, 이왕이면 물리적 개념부터 확인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물리적 개념을 확인해 봤더니 공간, 위치, 환경은 없고 자연이니까 디귿, 미음, 시옷. 딱 요거 찾으면 요거 볼 필요도 없잖아.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어떤 걸 주축으로 찾아야 될까? 이런 전략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물리적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자, 자연적 특성. 그러니까 키워드를 봤더니 관리, 자본이득, 특히 자본이득이 중요하죠. 자본이득, 장기적 배려, 영속성입니다. 다 맞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죠. 3번 이제 이런 게 중요해. 여기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틀려라 라고 줬으니까 얘는 틀려도 되는 문제고 출제자가 버려도 되는, 버리라고 우리가 버리라고 말하는, 강사들이 버리라고 하는 문제인데, 아유, 말이 꼬이네. 자, 왜 버리라고 하는지를 잘 먼저 판단해야 돼. 이걸 버릴 문제인지. 그럼 출제자가 준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개발이익이 무엇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개발 손실보상제가 무엇입니까? 주택조합 재건축 부담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준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학 필수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것들 다 안 본 것 같다. 1차만 한 사람. 다른 거 다 안 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버리는 문제야, 그냥. 그러니까 너무 공을 들여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버리는 문제니까 해설을 안 합니까? 이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있어. 그래서 2가지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체크를 좀 잘 해놔요. 개발이익 환수제도. 자, 어떤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2번째. 어떻게 개발이익을 환수합니까? 그러면 개발 부담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환수합니다. 꼭 체크해 놔야 돼요. 2번째. 개발이익 환수 제도 말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요?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으로요. 이 2가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1차만 하더라도 우리 공법에서 계획을 크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오는데 요거 잘 나옵니다.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나오면 끼 이렇게 나오잖아. 기본적인 이것만 봐도 관리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이다. 1차만 하는 사람은 계획이 크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눠지는데 뭐 기본적이다, 장기다 그러면 기본계획이다. 이런 것들 딱 세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4번인데 자, 토지 관련 용어도 다 웬만하면 맞췄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 강사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걸 제가 해볼게요. 자, 가끔씩 이 문제를 실수해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정말 천인공도할 실수죠. 반드시 맞춰야 될 주제인데. 근데 어떤 실수가 있느냐?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지문을 앞에서부터 읽으니까 부지는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뒷문장을 쭉 봤더니 나는 1차만 하는데 건축법도 있고 뭐 건폐율도 있고 뭐 이래. 이런 식으로 이래. 그리고 분석을 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지는 부지에 대한 설명이구나. 부지에 대한 설명을 잘했냐 잘 못했냐 분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실수를 가끔 합니다. X야. 야,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푼다는 거냐? 그렇게 푸는 거지. 조심해야 돼. 우리 부동산학 중개사의 부동산학 시험은 분석을 하라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분석을 하라는 문제는.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자, 우리 부동산학에서 특히 이런 거요. 이런 게 명확하죠. 출제자가 어떤 뒤에 내용을 줘. 내용을 주고 이게 필지냐 획지냐. 필지냐 획지냐 짝대기 하라는 거야. 법지냐 빈지냐 짝대기. 유유지냐 휴안지냐 짝대기. 일명 짝대기 하라는 문제지 우리 뭐 분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짝대기 하는 문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됐어. 그리고 뒤를 딱 읽었더니 뭐 건축법이다 건폐율이다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찾는 거야. 키워드를. 그랬더니 비어있는 토지군요. 여기 딱 하나 발견되는 거야. 그럼 비어있는 토지니까 앞은 어디로 짝대기가 가야 된다. 수많은 토지 관련 용어 중에 공지로 가야겠군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지 뒤를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지문 중에 요것도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빈지도 봐. 빈지는 하고 읽을 거 아니야. 과거에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과거에 소유권 인정돼?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냥 쭉 가볍게 읽다가 무너졌다. 무너져 내린 토지다. 그럼 이게 키워드지. 무너졌으니까 무너질 락, 포락지라고 되어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갖고 짝대기를 하는 것이지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계속해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봐요. 정답은 5번이겠죠? 또 봐요.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조세. 이게 우리 30회가 초반에 아주 난이도가 다 낮았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이것도 봐요. 이것도 대부분 1번은 맞췄을 거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가 중요한데 제 경험상 항상 부동산의 조세 분류가 나오면 보유 단계의 조세가 거의 90%가 정답이야. 왜 그럴까요? 보유 단계 조세가 항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재산세는 세 글자니까 무슨 세? 지방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세 글자 지방세가 아니니까 국세. 이거 딱 봐봐. 더 볼 필요도 없지. 더 볼 필요도 없지. 예? 이런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보유 단계 조세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거죠. 맞추긴 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자, 6번 봐요, 6번. 6번도 뭐, 우리가 부동산, 이게 공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문제야. 왜? 우리가 부동산학 다양한 정책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내용이잖아요. 부동산학은 실무의 학문인데 요새 이슈가 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그러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야, 건축만 다시 하자. 재건축일 거고. 이런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그랬으니까 도로부터 다시 깔아야죠. 그렇죠. 정답이 재개발이겠죠. 1번이겠죠. 1번. 그리고 극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지문이 기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찍어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 긴 걸 찍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법의 주제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7번. 07번이 이제 난이도가 살짝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논점별 체크를 해봅시다. 이게 보이는지 한번 봐봐요. 실력 점검 한번 해봅시다. 자, 2번과 3번은 부동산, 경제학의 용어를 묻어요. 자, 요거부터 해볼까요?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 그럼 1.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이 기본 개념이 뭐니? 그럼 이런 거야. 수요가 뭡니까? 공급이 뭡니까? 또 수요량의 변화가 뭡니까? 공급량의 변화가 뭡니까? 또 유량이 뭡니까? 저량이 뭡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 다야. 수요와 공급이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가 뭡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유량이 뭐고 저량이 뭡니까?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가 감소를 물어요. 증가 감소를. 우리가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고 싶으면 수요를 내고 공급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싶으면 공급을 내죠.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니 줄이니, 공급자가 공급을 늘리니 줄이니, 이 증가 감소가 두 번째 문제예요. 대부분 요놈이 나오죠. 요놈은 거의 매년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소비자가 행동을 변화시키고 공급자가 행동을 변화시키면 뭐가 바뀌어요? 시장의 변화가 생기죠. 시장에 소비자 행동이 바뀌고 공급자의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면 시장이 바뀌어요. 이 시장이 바뀌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균형의 변화라고 하죠. 요 세 가지밖에 없어. 요 세 가지밖에. 그리고 균형의 변화는 항상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로 시작하니까 우리 시험의 핵심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앞으로 이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볼 거야. 딱 패턴 3개야.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2번과 3번은 기본 개념을 묻는 거야. 수요량과 공급량. 그러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수요와 공급은 일단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 유량이고 항상 실제로 구매하고 실제로 매도한 게 아니라 앞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앞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수량, 요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번이 뭘까요? 1번이.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수야. 물론 대충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공급자의 행동이잖아요. 공급자들은 뭐라고 해? 땡큐라고 하지. 이윤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요. 이렇게 찾아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공급의 법칙이야. 반드시 공급의 법칙 책에서 찾아봐. 공급의 법칙은 가격에 대해서 공급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게 공급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5번은 뭐예요? 5번은. 그렇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묻고 있죠. 여기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었다. 그러면 수요의 변화. 그리고 수요의 변화의 특징은 뒤쪽에 곡선 자체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요놈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 개념을 다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4가지가. 자, 그리고 기본 개념을 묻지 않는 게 요놈 하나인데 요거 하나 제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경제학은 특징이 있어요. 출제자가 뭔가 원인을 이렇게 줘. 그러면 반드시 지문의 결과가 나와.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이 결과에 대한 걸 분석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걸. 결과를 뭔가 확인하는 거야. 근데 이 결과에 확인을 이렇게 하려고 봤을 때 뭔가 논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논점이라고 딱 일단 돼야지.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게 논점이라고.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게 논점이야. 그럼 봐.
임금 상승이 아니라 건설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의 임금이야. 임금 상승이 아니라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그러니까 건설이니까 공급과 관련돼 있고 건설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니까 원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원가가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정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중수. 야, 이게 중수야? 고수 아니냐? 아니야, 이게 중수야. 자,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냐? 봐봐.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묻는다는 건 알겠어. 그리고 어떤 사건을 딱 줬어. 근데 어떤 사건을 줬을 때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바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여기는 공급이니까 공급자들이 공급을 늘리느냐, 공급을 감소시키느냐, 이게 먼저 결정돼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해결되는 거예요. 봐.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죠. 이게 네 가지 규칙, 균형의 변화잖아. 균형의 변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대부분 요 증가 감소만 구별할 수 있으면 수요와 공급 이론은 거의 다 맞춰 갖고 온다고. 증가 감소만. 자, 이것도 봐. 야,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항상 미스터 국이 증가 감소만 결정하래. 건설이니까 공급이야. 그리고 원가가 상승했으니까 공급자들은 노 땡큐 공급을 줄이겠지. 이렇게 딱 해놓으면 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야 되는데. 이게 FM 출제의 의도인 거예요. 요거 꼭 기억을 좀 해줘요. 자, 그 다음에 8번. 계산이 나왔어. 요 계산 손 댈 거야? 나중에 될 거야? 나중에 돼야지. 여기서는 하나 해봅시다. 경제론부터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경제론의 계산 문제는 먼저 손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뭐 내가 준비한 문제 같아. 그래서 풀었어. 그랬더니 나는 4%가 나와. 근데 봤더니 웜에 4%가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번 시험 망치는 거야. 지금 딱 7문제 풀고 계산 문제 풀었는데 여기서 시간을 버벅 대비어 뒤에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론의 계산 문제는 일단 밀어놔. 초반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계산에는 함정,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봐. 9번도 딱 계산 문제가 나왔어. 자, 바로 풀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은 경제론의 계산 문제는 뒤로 넘겨. 그런데 이제 뒤를 넘길 때 이 문제 하나만 딱 봐보자고. 일반적인 문제야. 내가 지금까지 풀어보지 않은 문제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계산 문제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계산 문제를 전략적으로 버립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 문제가 내가 잘 알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해야. 왜? 일반적인 문제는 함수를 주고 균형의 변화를 찾는 건데 기억번은 균형 중에 거래량의 변화를 물었으니까 일반적인 문제예요. 근데 뒤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완전 탄력이냐 완전 비탄력이냐 이상한 걸 물었다고. 이런 게 눈치 채야죠. 아무튼 경제론의 계산은 뒤로 넘깁시다. 자, 그럼 이제 10번 봅시다. 자, 10번은 공공재가 나왔는데 공공재는 대부분 요새 어떻게 나오냐? 공공재와 외부 효과가 묶여 있어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뭐 이게 일반적으로 묻는 거예요. 공공재와 외부 효과,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근데 이렇게 공공재를 이렇게 특별하게 묻는 경우는 드물어.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문제의 고수는 나 공공재의 논점 잘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공공재가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을 때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약간 거슬려 안 거슬려. 그래서 이게 보이면 그렇죠. 이게 이제 고수인 거지. 부동산학을 많이 풀어본 거지. 아니 내용 이런 걸 떠나서 야 정부만 반드시 항상 이런 거 나오면 그렇죠. 뭔가 이상하다 해야 돼요. 이게 준비 안 된 사람도 공공재 잘 몰라도 야 이게 이상하다 찍으면 정답이잖아. 자, 틀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공공재는 대부분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공공재를 만들어요. 그리고 공공재가 뭐가 있어요? 좋은 학교, 좋은 병원, 좋은 공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구재죠. 내구재는 오래 사용하는 재화야.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래 사용하는 것들에 돈을 투자해야 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에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도로 등의 공공재는 내구재의 성격을 갖고 있죠. 오래 써야지. 오래 그래야 효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도로 같은 거 봐요. 도로는 대표적인 공공재인데 도로를 지날 때 우리는 톨게이트 비용을 내죠.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그 비용은 도로의 유지 수선에도 들어가고 이런 생산 비용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공공재 키워드 세 가지만 딱 보고 갑시다.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소비에 경쟁하지 않는다. 비경합. 그 다음에 소비에 배제되지 않는다.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야.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제가 중요해. 항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를 하니까 무임승차자가 만들어지고 시장이 실패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소입니까? 과대입니까? 물어보면 공공재가 많아 보이진 않잖아요. 이론적으로 모르더라도 공공재가 많아 보이진 않는다. 과소 딱 이 정도 하고 정답 체크하고 합시다. 네. 자, 11번이 30회 기출에서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제일. 왜 질문을 많이 받습니까? 이 문제예요. 이게 이신청도 들어갔고 어떤 내용이니 그러면 패턴이 요걸 빼고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수요가 증가할 때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되고 시장의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균형의 변화 문제라고 하죠. 균형의 변화는 시장의 변화 문제예요. 시장의 변화. 이렇게 입에 붙여. 균형을 우리가 자주 쓰지 않으니까. 시장의 변화. 이게 수요가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렸을 때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야. 근데 앞에 극단에 이렇게 시장이 붙으면 항상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내용에 예외가 생긴다고. 그게 무엇이니? 그러면 항상 암기 코드가 완전 탄력이라고 적어져 있으면 두 글자짜리 가격이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이라고 되어 있으면 세 글자짜리 그죠 거래량이 불변이고 근데 완전 탄력이라고 했으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해서 옳은 지문이구나 하고 밑을 아무리 읽어도 딱히 명확히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거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의신청도 제기되고 왜 그래 왜 이게 틀립니까? 정말 질문이 많은 거예요. 뭐가 틀렸냐 그러면 자, 얘하고 얘가 같으면 안 돼. 이게 무슨 뜻이니? 가격이라는 건 소비자 혼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급자 혼자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가 수요라고 돼 있으면 뒤쪽이 공급이 돼야 되고 뒤쪽이 앞이 공급이면 뒤쪽이 수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면 해설을 보면 수요가 증가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가격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같이 만드는 거니까 두 개가 다 수요가 나오면 이게 이런 걸 난센스 문제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거야. 근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틀린 지문을 난센스로 틀리게 해놨어. 이론으로 틀리게 해놔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틀린 거잖아. 난센스든. 그래서 그냥 이게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진 거야. 그럼 이제 틀린 이유는 알죠? 이론적인 게 아니라 가격이 나오면 항상 수요와 공급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수요로만 문제를 구성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요 지문은 다시 안 나와. 다시 나오면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출제자야. 다시 안 나오니까 연구하지 마세요. 이게 저의 해설이에요. 연구 금지야. 그냥 버려. 자, 그 다음에 요 중에 두 가지만 더 봅시다. 두 가지만. 자, 2번 하나 보세요. 2번 대단히 어려운 지문인데, 자, 우리 시험에 요거 나와. 요거. 세금 부담. 자, 원래 세금 부담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조세 정책에서 나와야 될 주제죠. 조세 정책에서 나와야 될 주제죠. 근데 조세 정책에서 나와야 될 주제가 탄력성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의 얘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조세 정책에서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이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할 거예요. 자, 들어봐요. 자, 임대인에게 어떤 세금이 정부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임대인은 부담이야. 그래서 만만한 누구 임차인에게 조세를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세를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나와. 그럼 조세를 전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면 항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부담해, 함께. 그러면 출제자는 뭘 물어보니, 야, 임대인, 임차인 둘 중에, 야, 누가 더 많이 조세를 부담하니? 이 조세 부담의 원칙. 예전엔 정말 잘 나왔어요. 요새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 기억해놔요. 딱 지문 하나니까. 항상 논점이, 원칙이 뭡니까?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비탄력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뒤쪽은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공급자가 보다 많이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4번 같은 거 연구하지 마. 다른 기출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1번 연구하지 말고 3번 요 지문 하나만, 그렇죠,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요런 게 이제 짝대기 문제란 말이에요. 짝대기 문제. 우리 고전 이론은 학자들이 겁나게 많잖아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키워드를 보고 뭔가, 그렇죠, OX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키워드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야. 뭔가 내용을 줘. 내용을 짝대기 하라는 거잖아. 근데 내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용 중에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지.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그래서 짝대기만 하면 되잖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모든 부동산학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주제야. 이 30회는.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짝대기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봐. 우리 항상 부동산학에서 강의할 때 튜넨의 이론을 도시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나와야 돼. 일단 알론소가 입찰지대로 지대 이론으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도시구조 이론으로는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으로 확장 적용되었습니다. 일단 키워드. 튜넨의 이론은 지대에서는 알론소의 입찰지대로, 도시구조로는 챕터가, 논점이 넘어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도시구조 이론으로는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알론소 아니면 버제스지. 근데 알론소가 없고 버제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짝대기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봐. 이것도 짝대기 문제라는 걸 이해하면 정말 쉬운데, 자, 34의 기출이야. 아니, 34의 기출. 34인지 5인지 제가 가물가물하네요. 34회 또는 35의 기출인데, 중심지라는 표현이 나왔어. 중심지라는. 그리고 이렇게 짝대기를 줬어. 짝대기 하라는 문제야.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러면 찍어봐. 나 분석도 안 했어. 그냥 중심지 있어. 그리고 밑에 짝대기를 하나 찍습니다. 찍어봐. 이거 찍고 싶지 않아? 중심지가 들어가는 이론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밖에 없어요. 중심지 이론. 그러니까 34회 또는 35회 때 언제 나온지를 기억 못한다 했어. 내가 각시 가물가물해요. 중심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뒤쪽에 뭐라고 돼 있냐. 크리스탈러의 동시몬 이론,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 이렇게 줬다고. 중심지가 나왔는데 왜 동시몬이 나와? 봐. 이게 그러니까 키워드로 짝대기를 하는 게 우리 부동산학의 가장 많은 논점이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걸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암기야. 요거 암기. 왜? 이거 아주 시험에 그대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자주 나오는 거야.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죠. 넬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읽는 거야.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장소, 여기네.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됩니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잘 나옵니다. 다시 입에 저같이 암기해야 돼.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됩니까? 그러면 넬슨의 소매 인력 법칙. 중심지의 크기, 중심지 이런 거 나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튜넬의 이론은 어떻게 발전했어요? 알론소의 지대 이론으로, 그 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으로. 이렇게. 그리고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20분 정도 분량으로 제가 계속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13번에서 뵙시다.